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훌쩍 넘은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살다 보면 자식 농사, 손주 농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자식 잘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손주라는 존재는 또 다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이 딱 맞지요. 저도 손주 녀석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목욕탕에서 친구들에게 술 사주며 자랑했던 기억까지 말입니다. 그런 손주가 벌써 21살, 군대까지 다녀왔습니다. 군대 보낼 때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지요. 저 녀석 어디 다치지 말고 사람 구실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 며칠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는데 대문이 덜컥 열리더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이 녀석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무뚝뚝했습니다. 밥도 대충 먹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방에 들어가 문 닫아버리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밝았고 어깨가 펴져 있었고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는지 할아버지 하고 힘차게 부르는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반다 얼른 나와 앉았는데 녀석이 쇼핑백을 내밀더군요. 할아버지 이거 받아요. 제대하고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번쩍이는 명품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지갑은 시골 장터에서 산 10,000원짜리 지갑인데 손끝에 닿는 촉감부터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야, 이걸 네가 어떻게 샀어? 제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물으니 손주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좀 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사드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군대 다녀오니 철이 들었구나. 이제 진짜 사회인이 됐구나. 할아버지 챙길 줄도 알고.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컸다. 네가 벌어서 할아버지 선물 사주는 날이 오다니. 아들 며느리도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감격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 이제 철 좀 들었나 봐요. 그날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에 직접 나가 손주가 좋아하는 소고기,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평소에는 아껴 쓰느라 삼겹살 대신 목살을 사오곤 했는데 이날만큼은 값생각 안 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손주는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른 됐으니까 한 잔 해야지요. 저는 웃으며 따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아들 부부는 기특하다는 듯 웃었고 작은 딸은 오빠 멋있어졌다 하고 놀렸습니다. 손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분 좋게 술 한 잔 더 마시고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머리맡에 그 지갑을 놓고 이제 우리 집도 든든하구나. 이 녀석 장가 보내면 걱정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지갑값이, 그날 저녁의 고깃값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그날은 손주가 선물 준 지 며칠 지난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갑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고 볼 때마다 괜히 흐뭇한 웃음이 났습니다. 이 녀석 이제 사회인 다 됐네. 스스로 뿌듯해하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냥 받았습니다. 혹시 555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고라도 난 건가? 어디 다친 건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주분이 현재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무 일 아니기를 빌며 불이 나게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사고 친 건가? 누구랑 싸웠나? 음주라도 한 건가? 아니면 억울하게 끌려간 건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오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하니 그 특유의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를 싸늘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민원실로 들어섰습니다. 안내받아 조사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일이냐? 손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장난기 많고 활발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주분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리 손주가?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선물해주던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밝은 표정, 그 지갑. 갑자기 그 지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정말 그랬단 말이냐? 손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택배만 옮기면 돼 그래서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 말을 듣자 분노보다 먼저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 필요했을까? 군대에서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가 이렇게까지 무모한 선택을 할 만큼 세상이 그를 몰아붙였던 건가? 그날 조사실 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경찰관이 절차와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의 떨리는 어깨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일단 집으로 가자. 이 일은 우리 집안이 책임지고 해결하마.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집안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저는 몇 걸음도 못 가 그대로 벤치에 앉아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작은 딸까지 다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도 차려지지 않았고 다들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앉아만 있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서 말하길 합의 안 하면 재판 가야 한답니다. 합의금이 문제입니다. 피해 금액이 꽤 큽니다.
그 말을 듣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나 된대요?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금액을 말했습니다.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돈이면 집 한쪽 벽을 고칠 수도 있고 손주 등록금을 2학기나 낼 수도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진짜 그냥 상자만 옮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돈 벌고 싶었어요. 제대하고 바로 취업도 안 되고 할아버지 지갑도 사드리고 싶고. 그 말을 듣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그 어린 마음이 안쓰러워 함부로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사람은 쉽게 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돈은 결국 네 인생을 망친다.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야 돼. 안 하면 전과 남는다잖아. 우리 어떻게든 돈부터 마련하자. 그날 밤부터 우리는 돈 마련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은행 배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다 하고 며느리는 친정에 연락해 보겠다 했습니다. 저는 친척들 번호를 하나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체면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친척들에게 손 벌리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늦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미안하다. 손주가 사고를 쳤다. 내가 돈이 급하다. 이런 전화를 여러 통 했습니다. 어떤 친척은 안타까워하며 보태주겠다 했지만 어떤 이는 왜 우리한테까지 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메워야죠. 내일부터 은행부터 뛰겠습니다. 며느리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식이 아직 어린데 이런 일 겪으면서 철들겠지.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손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은 우리가 너를 구해줄 거다. 다만 이 빚 너도 갚을 생각해라. 네 인생이니까. 손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왜 이 녀석이 이런 길로 갔을까? 자책감이 밀려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마당으로 나와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갑게 퍼져나가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한다. 손주 인생 망치게 놔두지 않는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 알려준 명단에는 피해자들이 여러 명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피해액,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는데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찰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했구나 싶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손주 녀석을 데리고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차를 몰고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우리가 현관 앞에 서자 그분은 얼굴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매섭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손주가 아직 철이 없어서.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주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네 손주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잤어. 내 돈이야. 내 피 같은 돈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현관 바닥에 닿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손주 대신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피해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 우리를 노려보다가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마. 네 손주 이번만 봐준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들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아요? 애기 분유살돈까지 털렸다고. 그 말에 저는 그만 바닥에 이마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나이에 남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는 일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손주가 철없이 저지른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옆에 있던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손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손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제야 부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내분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애가 진심으로 사과하잖아.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번만 봐준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런 과정을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 중 어떤 분은 눈물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어떤 분은 끝까지 화를 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애니까 이번만 봐준다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손주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숨 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손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이번 일 계기로 정신 좀 차려라.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고 다니는 거 봤지? 그거 평생 못 잊는다. 손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저 때문에 고생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만이다. 하지만 너도 이 빚 갚을 때까지 마음 놓지 마라. 그날 밤 저는 무릎이 얼얼했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든 감촉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굴욕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양복은 장례식이나 큰 잔치 때만 입던 거라 어깨가 조금 작아진 듯 했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에게도 깨끗한 셔츠를 입히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겨주었습니다. 나는 오늘은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다. 판사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해라. 손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잠을 잘 못 잔 듯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회색 건물이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법원까지 올 줄이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받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 공기는 싸늘했고 양쪽 벽에는 나무 벤치가 줄지어 있었고 앞쪽 높은 단상에는 판사석이 보였습니다. 손주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단상 위 판사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피해자 금액,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합의금을 마련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사님이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범행을 인정합니까? 손주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판사님이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추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합니다.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던 가족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주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이번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면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오늘따라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눌려있던 돌덩이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속에 어떤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얘야, 오늘 네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다 봤지? 이번만이다. 네 인생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해라. 손주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신 안 할게요. 정말 안 할게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햇빛은 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세상의 빛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끝났는데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사건이 너무 큰 충격이었고 집안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손주는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끼니 때만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런 손주를 보며 이 아이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봉사 일정이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주는 첫날 아침 유니폼 비슷한 조끼를 입고 나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네, 얘야, 오늘 하는 일은 네 죄값이다. 힘들어도 끝까지 해라.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다 하고 올게요. 사회봉사 장소는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쓰레기 줍기, 낡은 벤치 페인트 칠, 잡초 뽑기.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첫날 손주는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팔에는 페인트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좀 좋았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 녀석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일 아침 손주를 깨워 봉사장소로 보냈습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따라가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땀 흘리며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했습니다. 사람은 땀 흘려야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주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봉사 끝나고 돌아오면 예전처럼 방에 틀어박히지 않고 저에게 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원 의자 다 칠했어요. 내일은 쓰레기 봉투 나른대요. 그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치운 공원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쉴 거다. 그만큼 네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한 거다. 손주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재판날 이후 처음 본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200시간이라는 사회봉사는 길고 험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몸살이 와서 열이 나는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마음이 이번에 완전히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사회봉사가 끝난 날 손주는 인증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묘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끝났어요. 200실은 다 했어요. 저는 손주의 등을 힘껏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이번에 큰 공부했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 새로 시작이다. 손주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도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집이 그리고 손주가 정말 많이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봉사가 끝나고 며칠 뒤 손주는 달라진 모습으로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들여다봤겠지만 이제는 아침이면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서는 멀뚱히 TV를 보는 대신 신문을 펼쳐들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 녀석 이제 정말 어른 다 됐구나. 손주는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사람이 한 번 잘못한 게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건 누구나 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하다. 너 이번에 큰 공부했다. 손주는 제 말을 곱씹듯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진짜 제대로 살 거예요. 다시는 그런 쉬운 돈에 혹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운 얼굴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얼굴 좋아졌네. 사회봉사 다녀더니 살도 좀 빠지고 건강해졌어.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더 퍼줬습니다. 집안 식탁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마치 다시 제대 축하하는 날처럼 다 함께 둘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손주와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선선했고 나무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자신이 사회봉사했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제가 칠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벌 받는 기분이었는데 칠 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게 사는 재미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손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많이 할 거예요. 봉사활동도 계속 하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너 이번 일 계기로 정말 철든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돌덩이가 완전히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피해자들 얼굴도 떠올랐지만 이젠 그때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잘 풀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손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저녁마다 가족들 간식도 사오고 조그만 봉투에 돈을 모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돈 모아서 빚 갚을 거예요. 저도 책임져야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너 이제 참 듬직하다. 손주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결심이 서린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 진짜 어른이구나. 손주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야간 근무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오늘 이런 손님 만났어요 하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표정은 밝고 눈빛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 녀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녀석 이제 정말 사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손주와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집 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때 안 잡혔으면 아마 계속했을 거예요. 더 깊이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얘야, 네가 잡힌 게 다행이다. 세상에는 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순간이 있다. 네는 그 기회를 붙잡은 거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진짜 잘 살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다시는 울게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 아들이 빌며 흘린 눈물, 며느리가 잠 못 이루고 흘린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손주가 먼저 일어나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로 웃었고 집안 공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우리 집안에게 준 큰 시련이었지만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주는 이번 일을 통해 그걸 배웠고 우리 가족도 함께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손주가 사준 바로 그 지갑 말입니다. 사건 이후로 한동안 서랍 기입숙이 넣어두었는데 이제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지갑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많이 배웠구나. 저는 조용히 지갑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제 이 지갑은 우리 집안의 교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손주엔 정식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손주 옆에 앉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이번엔 네가 스스로 일어나서 가는 길이다. 할아버지는 믿는다. 손주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해낼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시는 그때 같은 길로 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손주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번 일 계기로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젊은 자식이나 손주가 있다면 부디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돈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지 않도록, 세상 물정 모르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손주, 누군가의 자식을 위험한 길에서 돌려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댓글도 남겨주세요.